역사적으로 중대한 사건들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계 질서가 실제로 변화하고 있는데도 믿기 어려울 정도의 어리석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다니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볼 때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경외심과 존경심 그리고 감사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세계를 변화시키고 과정을 재설정하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방 국제정책의 핵심에 자리 잡은 부패를 제거하고 우리를 새로운 시대로 이끄는 사건들을 직접 목격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새로운 지평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며 이를 받아들이는 대신 병들고 타락한 사람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 살인적이고 인종차별적이며 동성애 혐오적인 인물을 미화하고 우상화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억압과 전체주의의 비참한 깃발을 선호하며 살인적인 구호를 외치고 자신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종교적 지배의 상징으로 얼굴을 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관심이 전장에 쏠려 있는 동안 이들은 위선적으로 연대 캠페인에 나서며 자기 국민을 탄압하는 독재자와 정권을 찬양하고 숭배하면서 그들을 자유나 정의의 상징으로 내세웁니다. 개인의 자유라는 원칙 위에 세워진 미국을 비난하면서 말이죠.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을 가장 크게 비판하는 사람들, 상상의 독재자에 맞서 외치는 이들 대부분은 그들이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시위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사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체게바라, 공산주의자들, 하마스, 헤즈볼라, 그리고 아야톨라에 맞서 일어섰던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학살당했습니다. 그리고 시위자들은 진짜 억압을 피해 도망친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일군 나라들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위주의 아래에서 살아본 적 없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즉시 침묵시킬 이념들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의로움으로 가장한 악에 의해 이렇게 쉽게 조종당하는 독선적이고 무지한 바보들보다 더 위험한 존재는 없습니다. 올해 미국이 독립 25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는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 갑자기 논란이 된 어떤 사실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선물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이 나라의 결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떠들기 시작하지 마세요. 어떤 나라든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완벽하지 않듯이 역사적으로 위대한 지도자들 역시 결점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세, 아브라함, 다윗 왕, 솔로몬 왕, 워싱턴, 링컨, 마틴 루터 킹, 이들 중 누구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신의 결점을 극복하고 소명과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미국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세계에 소개한 이념들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 이념들은 매우 독특한 도덕적 전통, 즉 모든 인간이 고유한 존엄성을 가지고 창조되었다는 유대 기독교적 신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권리는 통치자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권위에 의해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독립선언서에서 건국의 아버지들이 단순히 추상적인 원칙만 말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써서 개인의 초점을 맞춘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정말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은 권리가 왕, 정부, 의회, 운동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는 의미였습니다. 권리는 창조주로부터 오며 따라서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힘으로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들은 서구 세계 전체의 정치적 상상력을 재구성했습니다. 이 사상들은 우리 국민, 즉 개인이 신성시되고 권력이 제한되어야 하며 자유가 특권이 아니라 타고난 권리인 새로운 사회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기념하기보다는 버릇없는 녀석들은 용감하고 겁없는 척합니다. 상상의 왕을 상대로 불평하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로 비민주적인 나라에 있었다면 굴라그나 재교육 수용소에 가거나 지구상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너희 약골들은 거리에 나와서 거거리에 파란 머리를 한 못생긴 얼굴을 가린 채 멍청한 팻말을 흔들고 정신 이상 깃발을 흔들며 행진하고 있지. 재밌는 건 오늘 녹화 전에 이걸 봤다는 거야. 데이비드 J. 해리스 주니어가 올린 건데 거기 서양 여성들이 혁명가인 척 코스프레 한다고 써 있어. 정말 정확한 표현이야. 쿠바나 베네수엘라 같은 오물통에서 살 생각은 안 하고 너희는 카페에 가고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식사하지. 거기서 일하는 성실한 사람들은 네가 따라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 구덩이 같은 곳에서 탈출해온 사람들이야.
솔직히 미국이 없었다면 유럽은 독일이나 러시아 공산주의에 지배당했을 거야. 사실 미국이 없었다면 오늘날 세계 지도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야. 아시아는 일본 제국의 군국주의 지배 아래에 있거나 아니면 북한처럼 중국 공산주의 통치 아래에 남아 있었을 거야. 수많은 인구가 개성을 지우고 혈통을 지우고 전체 문화를 지워버리는 체제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었을 거야. 미국은 자신만을 방어한 게 아니었어. 미국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자유로운 사회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켜냈어. 이스라엘에 사는 우리는 그 점에 감사해. 이스라엘에 사는 우리에게 이건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이 지역 민족들에게 이슬람이 한 일을 알고 있어. 우리는 그들이 무방비 상태의 소수민족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아. 왜냐하면 네가 접해온 선전과는 달리 이스라엘 시민 대부분은 중동에서 이슬람 세력의 지배를 피해 탈출한 가족들의 후손이기 때문이야.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동맹이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어. 우리는 지도자의 우월성보다 개인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와의 동맹을 더 선호해. 그래서 세상이 혼란스럽고 분열되어 있으며 도덕적으로 뒤바뀐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미국은 여전히 버팀목으로 남아있는 거야. 완벽해서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이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억압에서 해방시킨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다른 서구의 소위 자유주의 국가들이 대안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봐. 냉전 이후 패배주의 정책이 만연한 나라들이지. 왜냐하면 이런 형편없는 나라들,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노르웨이, 네덜란드,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스위스, 오스트리아, 그리고 핀란드, 이 모든 나라들은 인권에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도 이번 주에 유엔에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무려 여성 권리, 인권, 그리고 테러 방지에 관한 유엔 위원회 의장으로 지명하는데 찬성표를 던졌어. 농담 아니야. 테러 방지라고. 솔직히 말해서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를 통해 테러를 어떻게 막는지 배웠지. 하지만 이 나라들은 또한 중국, 쿠바, 니카라과, 수단,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유엔 인권단체의 활동을 감독하는 유엔 위원회에 선출하기로 결정했어. 정말 멋지지 않나? 수년 동안 이란은 잔혹행위를 저지르고 서방을 상대로 테러 공격을 감행했으며 서방의 테러리스트들에게 자금을 지원했어. 유럽인들은 이런 행동을 정상화했지. 그들은 받아들였어. 인권단체들은 이에 대해 결코 목소리를 내지 않았어. 그들은 항상 만만한 대상을 비판하지. 서구 민주주의가 공격받고 있는데 테러리스트들을 항상 두둔해. 레바논은 이란의 대리 테러 조직에 장악당했지만 프랑스는 그들을 문제 삼거나 제재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테러리스트 처형법을 통과시키자마자 그들은 즉시 비판했어. 그리고 유엔은 이란 혁명 47주년을 기념했어. 하지만 이스라엘에 대해 계속 우려를 제기하지. 중동에서 아랍인이 대규모로 이주하지 않는 유일한 곳이 이스라엘임을 상기시켜 줄 수 있을까? 이스라엘에 대해 뭐라고 말하든 사실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다른 모든 소위 서구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테러리스트 정권과의 전쟁에 동참하지 않고 방관해왔다는 사실은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이 나라들이 자유민주주의 시민들에게 중요한 원칙들을 존중하는 척하면서 오히려 이런 국가들을 보상하는 태도는 용서할 수 없다. 서구는 오랫동안 이런 병들고 타락한 국가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정상화해왔다. 이런 국가들은 국제기구에서 왜곡된 가치를 공유하는 척하며 국제기구는 이스라엘을 열심히 비판하면서 이런 국가들을 미화하고 있다. 자국 시민을 학살하는 이란을 정상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을 하는 나라들은 우리 편이 아니다. 솔직히 나는 그들이 우리 편이길 원하지 않는다. 여기 있는 이들이 이스라엘 청년들이다. 그들은 자랑스럽고 강하며 집중력이 있고 감사할 줄 안다. 80년 전 우리의 청년들은 이랬다. 이런 일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 10월 7일 노바 페스티벌에서 본 것처럼. 그리고 무엇보다도 10월 7일은 우리가 과거라고 생각했던 것을 다시 상기시켜준다. 사실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한다. 여러분이 댓글에 남기는 유대인 혐오 발언에 감사해야 한다. 여러분 중 일부가 이 댓글란에 남기는 그런 댓글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지나간 시절을 매일 상기시켜줍니다. 제 콘텐츠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이미 진실을 알고 있는 분들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마스가 10월 7일 한 일이 당신들도 원했던 일임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 끔찍한 날, 그들이 이스라엘 국경을 뚫고 들어왔을 때 그들은 또한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타락한 영혼 속에 품고 있는 병들고 뒤틀린 징후를 풀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처럼 이스라엘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비난하고 이스라엘인들이 매년 고이 죽이기 날을 기념하는 것을 그렇게 비판하는 나라 말입니다. 잠시만요. 죄송해요. 제 실수예요. 그건 우리 얘기가 아니네요. 그들은 매년 마타르 후디오스 주간, 즉 문자 그대로 유대인 죽이기 주간이라는 행사를 엽니다. 이 전통은 스페인 북부 레온 지방에서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것으로 부활절 기간 동안 사람들이 특정 알코올 칵테일을 마시는 풍습입니다. 그것은 유럽에서는 용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벨기에에서 브리트 의식을 집행하는 유대인 모엘들이 그렇게 하면 절대 용납되지 않죠. 그곳에서 그 행위로 그들은 박해받습니다. 잠깐만요. 박해가 아니라 기소라고 하려던 거였어요. 솔직히 저는 그 일도 그들의 위선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어두운 밤에 순순히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큰 적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수자를 억압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좌절을 느낍니다. 그러니 그들 다 엿먹으라 하죠. 우리를 희생자로 애도하는 것보다 시오니스트라고 비난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가자, 레바논, 시리아, 예멘, 이란. 완전히 파괴된 모습들입니다. 아주 자세히 보고 기억하세요. 우리가 무력한 희생자였던 유럽과 아랍 국가들에서의 포그롬의 시대는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미움받고 있는지에 대해 말하는 모든 분들, 여러분은 마치 여러분의 증조 부모님들처럼 들립니다. 이건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적대감을 가졌던 사람이 또 누군지 아십니까? 그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세요? 그들은 극복해서 이제 우리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이제 안 계시지만 우리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렇게 미워하려면 줄이나 서세요. 우리는 수세대 동안 거기 있었고 꺼져버려요. 그리고 이건 정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주에 유엔은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기념하여 독립언론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언론 자유 주간으로 이어지면서 미디어가 직면한 도전, 윤리, 그리고 안전 문제를 더 깊이 탐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그들은 주로 권위주의 정권들과 물론 이스라엘 군대를 사상 최고 수준의 언론인 사망과 탄압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2026년 세계 언론자유 지수와 언론인 보호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이스라엘 군대는 전 세계에서 언론인을 가장 많이 살해한 집단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뉴스기관에서 고용된 하마스와 헤즈볼라 테러리스트들이 프레스 조끼와 헬멧을 착용하기 때문입니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이스라엘 외신 기자협회도 이스라엘이 더 광범위한 보안 규정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언론 자유를 위한 투쟁이라 부르며 자신들이 가자 지구에 없으면 세계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그들과 25년 넘게 함께 일했습니다. 이러한 언론사들은 종종 자신들이 객관적인 관찰자라고 주장하지만 테러 조직이 통제하는 지역에서는 독립적인 언론인을 고용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편리하게 무시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자신들에게 가하는 제약을 절대 공유하지 않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천재일 필요도 없습니다.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듯이 만약 당신이 어떤 지역을 통제하는 테러리스트라면 그곳에서 누구든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를 들어 언론 차량이 제공하는 면책 특권을 이용해 무기와 테러리스트를 옮기거나 전투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교전하는 데 현지인을 고용했다는 사실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에 의해 제거된 후 테러리스트 복장을 입은 같은 언론인들을 추모하며 테러 조직이 직접 공유한 사진들을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또한 언론이 주장하는 필요성에도 의문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만이 진실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맞지 않는 현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왕세자 레자 팔라비는 지난주에 바로 그런 일을 겪는 불운을 맞았고 유럽을 순방하던 중 서방 언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방문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이슬람 공화국, 그들의 테러, 그리고 인터넷 차단에 의해 인질로 잡혀있는 수백만 이란인들에게 목소리를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침묵당한 수백만 이란인들을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침묵과 검열은 이란 정권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언론, 특히 유럽 언론에 의해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150명의 기자들을 만나 2시간 넘게 대화한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그 2시간 동안 150명의 기자들 중 단 한 명도 1월 8일과 9일에 내 나라 거리에서 학살당한 4만 명의 이란인들에 대해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팔라비는 정권에 살해된 이란인 유가족들과 함께했지만 그들에게 질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무엇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그는 이렇게 결론 냈습니다. 여기 인권과 정의, 존엄성을 주장하는 대륙의 중심에서 이곳의 언론인들은 자신의 직업적 책임은 물론 도덕적 객관성마저 완전히 저버렸습니다. 그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왜 47년 동안 우리 국민을 학살한 독재자를 죽였는지 비판하는데 더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작 학살을 저지른 정권을 비판하기보다는 말이죠. 이것은 자칭 제4부가 정책을 좌지우지하려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진실의 수호자로 보든 아니면 진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시청률을 올리려는 산업으로 보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런 대형 언론사들은 단순히 뉴스를 보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견을 우리 모두에게 강요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당신에게 불완전한 정보만을 남기고 제대로 알리지 않는 이런 헤드라인을 봐도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헤즈볼라는 복귀 금지 지역에 진입했으며 그 금지 조항은 휴전 합의의 일부였고 또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발사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언론은 대다수가 헤드라인만 읽는다는 점을 이용해 진실처럼 보이는 인상을 만듭니다. 또한 부정적인 보도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상을 주며 사실상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이제 우리는 그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심호흡을 하고 긴장을 풀면서 이번 주에 벌어지고 있는 몇 가지 사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제가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불안정한 중간 국면에 갇힌 것 같습니다. 협상은 얼어붙은 것처럼 보입니다. 모두가 아직 살아있다고 가장하지만 아무런 진전도 없고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본 없는 외교적 연극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경제적 압박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제재, 제한, 금융고립 이런 것들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이것들이 압박을 더해 이란을 점점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총알 한 발 없이 전략적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막다른 협상과 대규모 전쟁 가능성 사이의 대규백 속에서 미국은 중간기를 모색하는 전략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은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유조선과 상선들을 구출하는 작전을 발표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기술적인 임무이지만 이것은 전략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항행의 자유라는 국제 질서의 핵심 원칙 중 하나를 내세워 해협을 다시 열려는 시도이지만 이란에 대한 경제 봉쇄를 해제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인들이 자신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 이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인들은 자체 석유 자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란이 계속 이런 행동을 한다면 미국은 전 세계를 위해 싸우는 셈입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이것은 익숙한 패턴이고 공은 다시 이란 측에 넘어갔습니다. 트럼프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시간을 줬으니 지켜보면 알 겁니다. 테헤란은 자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국에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대결이 아니라 어떤 오산이나 시험, 도발 혹은 단순히 너무 지나친 행동일 수 있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지난주엔 누구도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공격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불안정한 중동을 훨씬 더 큰 문제로 만듭니다. 진짜 역사적인 사건들은 틱톡 영상이나 심지어 뉴스 사이클의 속도로 전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휴전이 막 시작됐던 지난달에 했던 말을 다시 떠올립니다. 우리는 서구에서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도록 프로그래밍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기다림도 과정도 없이 오직 지금뿐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인내가 필요할 때 우리는 참지 못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주문형 스트리밍처럼 결말로 바로 건너뛰지 않고 과정도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느리게 예측 불가하게 전개됩니다. 이게 모든 게임의 핵심, 바로 시간입니다. 가자와 레바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자는 그 자체의 멈춰진 현실 속에 존재합니다. 기술적으로는 휴전이 유지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비대칭적입니다. 대규모로 원조가 들어오고 있지만 무기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약화됐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있으나 없는 듯한 행위자입니다. 이곳은 붕괴를 피할 만큼만 기능하지만 어떤 문제도 해결할 만큼은 아닙니다. 얼어붙은 균형 상태입니다. 하마스가 통제권을 유지하려 애쓰는 동안 지금까지 4만 4천 명의 가자지구 주민들, 이 육로를 통해 가자지구를 떠났습니다. 당신이 자유가자라고 했지만 실제론 벼룩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베이트 카눈에서 지상과 지하 모두 하마스의 기반 시설 파괴를 완료했다고 발표하며 2년 반에 걸친 노력 끝에 이러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만 봐도 그들이 가자지구 지하 기반 시설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레바논도 이 불안정한 중간지대에 있습니다. 우리는 레바논과 협상 시작을 기다리지만 레바논이 자율적으로 결정, 집행이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주 터널, 무기, 인프라 등 언제든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것들을 계속 발견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와의 이란 테러 연락체기자 이스라엘 공격을 계획하던 나두안 부대의 수장을 제거했습니다. 10월 7일 이전에 우리가 참았던 것들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좋은 신호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중동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전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예전에 인용했던 아랍 문제 전문가 에디드 바르가 제기한 생각거리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엔 지정학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시 심리를 잘 담고 있습니다. 최근 게시물에서 그녀는 인상적인 비교를 제시하며 이는 우리가 서방을 형성하는 이념적 흐름을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그녀는 사회 정의 운동이 과거에는 세계 다른 지역에서 다른 이름으로 불렸다고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이란 혁명의 방식이었습니다. 바르는 1979년 아야톨라 호메이니와 새로운 세대의 서구 정치 운동가들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녀는 익숙한 전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호메이니는 서방 동맹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싶다면 신학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약속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료 전기, 무료 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의, 부패와의 전쟁, 무료라는 단어로 포장된 꿈. 익숙하게 들리시나요? 2026년 조란맘다니 뉴욕시장은 무료 주택, 무료 교통, 사회 정의, 그리고 부자들과의 전쟁을 약속합니다. 호메이니는 권력 장악을 위해 이란 좌파를 이용한 뒤 제거했습니다. 맘다니는 월크세대를 이용해 뉴욕시 시정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어디로 이어질 것 같습니까? 이것이 바로 정록동맹의 전형입니다. 사회적 진보로 위장한 극단적인 이념이죠. 그리고 이 뜻은 우리에게 또 다른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1979년에 많은 서구 지식인들은 호메이니가 해방과 현대성을 대표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서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했습니다. 역사는 항상 같은 상징으로 반복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단지 언어와 구호, 그리고 대상만 바꿉니다. 이들 바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뉴욕이 테헤란이 될지 여부가 아닙니다. 문제는 왜 서구 지식인들이 새로운 구호만 바꾼 채 똑같은 이념적 메커니즘에 계속 빠져드는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다음 시간까지 곱씹어 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니엘 시문이고 이곳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JNS TV에서 직접 전해드렸습니다.